네, 지금부터는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 종목과 섹터를 심층 분석해보는 브랜베어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발빠른 분석, 전망 등 투자 전략을 전해드릴 텐데요. 금요일은 김병수 DB증권 잠실금융센터 PB, 성선화 어서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로 인한 분석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고 미국 백악관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역시도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 강경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무언가 계획이 있었고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란도 이란 나름대로 중동의 맹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항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하는 행보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경제적 타격을 좀 줌으로써 좀 전쟁을 어떻게 보면 반전 여론을 좀 이끌려고 나오고 있다라고 좀 먼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이란의 좀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은 아마도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길어지거나 뭐 이라크 전쟁처럼 길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간략하게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짚어보죠. 사실 저도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이 이란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드론전으로 전쟁을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자폭 드론이거든요. 원래는 뭐 이제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이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드론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드론은 약 2만 달러밖에 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패트리어스 60 미사일 같은 경우에 약 400만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달러 하는 이 이란의 아주 가성비 높은 드론이 굉장히 값비싼 미군을 잘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미군 측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나왔던 걸 보면 이제 이란이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전쟁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4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심리적인 압박도 뭐 이란보다는 저는 미국 쪽에서 더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전반적인 중동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고 그렇다면 이러한 중동 상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짚어볼 텐데 시그널 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열어주시죠.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동 전역에 번진 장대한 분노 하락 시그널입니다. 이러한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그렇다면 월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희망을 지금 꺾고 있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시장에도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나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중동 전역에 번진 뭐 장대한 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이번 주에 세게 맞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1월부터 주가가 좀 빠지고 있던 모습이 점점 더 연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작년 이후에 지금 주가에다가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조금 더 과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섹터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들 있잖아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네. 초반에 좀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전쟁 자체보다도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로 보면 일단 가장 심각한 게 유가 상승이죠. 네, 유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이 세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주식에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가장 불리한 조합이 이 전쟁이 지속되면 이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빠졌고 지금 미국 주식도 안 좋고 글로벌 주식 다 안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장 여파는 이 세 가지 조합, 최악의 조합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우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가지 최악의 조합들의 상황이 네.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지금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막 올랐다가 오히려 지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산주들이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방산주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개전 초기에는 분명히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로키드 마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게 되었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잠깐의 조정이 나왔고 아마 아까 프리마켓 보니까 로키드 마틴이 사실 살짝 좀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이 미사일 가격 또는 미사일의 성능 이런 걸 살펴보게 된다면은 방산주 내에서도 지금 요격 시스템이라든지 미사일, 원거리 투척 어떻게 보면 이런 무기들의 생산하는 업체들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 업체 내에서도 조금씩 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다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게 로키드 마틴 요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뿐만 아니라 방산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팔란티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팔란티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 네. 방산주에 전체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전쟁 나고 난 뒤에 팔란티어 주가는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방산주가 조정을 받는 이유가 초반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미사일들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미사일 다 쓰고 나면 생산을 하지만 이 미사일 같은 것들은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조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방산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고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주는 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해외 방산주 쪽은 조금 이제 안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국내 방산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미군에서 지금 미사일 등 전략 자산들이 네.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가 네.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패트리엇 등 차출해가지고 네. 중동 지역으로 옮기겠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천궁, 요격 미사일 그쵸, 등 네. 굉장히 이슈를 받기도 했는데 네. 국내 방산주 흐름과 그렇다면 지금 미 증시의 방산주 흐름은 조금은 대비되는 모습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LIG 넥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에 저는 수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국장에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면모에 있어서는 네. 현재 지금 미국 증시의 방산주들은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확전 태세를 높이고 있어요. 미군과의 전투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어쨌든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고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증시에는 그렇다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 장기화가 최악의 경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첫날은 그렇게 저희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뭐 한국 배는 먼저 나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해군을 조금 이란 해군을 괴멸시켰다라는 기사가 함께 있었는데 어제 유가가 많이 튀었던 게 유조선이 쿠웨이트 앞에서 이라크 앞에서 드론으로 공격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어떻게 보면 정규전이 아니라 이런 게릴라전처럼 드론을 사용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결국에 유조선이 공격을 당한다면은 지금 보험사에서도 이건 전쟁 위기이기 때문에
때문에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험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유조선들 입장에서 저 해협을 지나갈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은 저희가 겪을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유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원자재라든지 저희가 생산 물가가 다 오르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만 잘 통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전쟁 장기화를 걱정하기보다는 아마 이란의 정권이 언제 교체되느냐 그리고 교체된 이후에 중동에서 평화가 어떻게 찾아오느냐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바로 그와 관련된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오픈해 주시죠.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미 통제 불능. 상승 시그널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유가가 너무나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상승 시그널, 하락 시그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호송하겠다 필요시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안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블룸버그 기사를 봤는데 그 최신 블룸버그 기사에 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없었다. 아예 없었다. 다른 기사에서는 두 채라고 했었는데 최근 지금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예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아예 유조선이 못 가게 되면 버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또 보면 사우디 쪽의 유조선까지 지금 공격을 당해서 지금 불이 났다라는 기사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미국이 뭐 후송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뭐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외신에 나온 그 기사들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기사가 지금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럴당 74달러까지 찍었다는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아예 원천 봉쇄가 되고 계속 이렇게 유조선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격 받은 거를 보면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거의 이제 작정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유가를 올리겠다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가 상승 상황이 빨리 잡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있고 유가를 폭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에너지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란이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느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마냥 이란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석유 수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반전 여론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군과 군의 전쟁이었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나왔던 기사는 유조선이 결국에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드론 공격이라고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나가던 민간 상선이라든지 아니면 유조선들이 피해를 점점 입게 된다면은 유가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유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지금 며칠 내로 이제 쿠웨이트의 원유 공급도 며칠 내로 중단되고 분쟁이 8일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하루 최대 330만 배럴의 공급도 차단된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카타르 쪽에 있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 이제 LNG 수송선도 한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LNG 선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에너지 쪽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을 거고 이 에너지 쪽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란 외의 국가에서 반전 여론을 아마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시간을 벌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고립주의 쪽으로 가서 통제적인 정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주식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풀이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전쟁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투자를 했던 종목이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거든요. 말씀을 페트롤리움. 해주셨어야죠. 네, 근데 이제 오늘도 주가가 오르고 음. 있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좀 5% 이상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그런 석유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석유 생산과 가스 생산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미드스트림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미드스트림 사업이라는 거는 운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과 무관하게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의 어떤 그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지난 4분기 실적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가가 약 58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미드스트림 사업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예.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도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오히려 더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먹거리 이거는 탄소 포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당연히 수혜를 보죠. 왜냐하면은 석유도 생산하고 가스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유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실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량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가가 오를 때는 조금 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엑셀이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제가 이제 엑셀에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근데 이제 수익률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죠. 옥시덴틀이 예.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ETF가 XL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ETF 투자를 할 때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게 어떤 그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지잖아요. 지금 보면 이 엑셀이가 포함하고 있는 거 1등이 엑손모빌입니다. 20% 정도가 엑손모빌이고요. 그 다음이 쉐브론이 17%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대형주보다는 옥시덴탈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지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스에리에 포함된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그 비중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변동성을 좀 꺼려한다라고 하면 엑셀이 투자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을 원한다. 더 큰 시세 차익을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별주 종목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수 PB님. 이 중동 지정학적 이슈 생기고 나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본 종목 있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트럼프 회사에서 ETF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SES라는 ETF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트러스 소셜 아메리칸 에너지 안보 ETF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보통 엑슨모빌, 뭐 쉐브론, 팔란티어까지도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차트를 보니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에 엑슨모빌과 이제 어떻게 보면 쉐브론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먼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차트는 지금 차트는 쉐브론 차트이고 예. 요 주황색 선이 엑슨모빌 차트입니다. 결국에 같은 두 개의 종목이 같은 모양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26년 이후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결국에 주가 상승을 좀 야기하지 않았나. 요 두 개의 종목이 유가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주식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미국 내부의 상황까지도 좀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시그널 오픈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시그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하락 시그널이 나왔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전망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장기 국제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불안한 시그널이죠. 지금 채권 시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확률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확률을 본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이 25%로 나오고 있고 1회 금리 인하가 24%, 그리고 2회 금리 인하가 12%, 금리 인상 가능성도 16%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쟁 전보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훨씬 더 급감했다라고 했거든요. 보고 있는데 금리 동결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는 25%까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솔직히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케빈 러시 어떤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일단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진짜 지금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전망도 빠르게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마 3월 FOMC를 봐야겠지만 저는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도 안정이 되고 있고 현재 이란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대통령은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그 12월 이후에 뭐 시장 지표들이 다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PPI, CPI를 비롯해서 실업률이라든지 다 이런 모든 미국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월, 3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겠구나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했던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그 이후에 지금 이란과의 분쟁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서 지난해 12월에는 대다수가 이제 모스트라는 표현으로 인플레이션 예상대로 완화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뒤따를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추가 인하를 예상한 이들이 세베럴 이제 모스트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숫자로 이제 표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2월 넘어가 3월까지는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으로 좀 바뀔 가능성도 있고, 특히 물가 전망에 대해서 약간 상향 조정을 하는 바람에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특히 JP모건에서 이번에 이제 올해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라는 기사가 어떻게 보면 좀 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JP 모건 외에도 LS 파워라든지 도이치방크는 아직도 연내 금리가 2회에서 1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아마도 올 1분기, 2분기까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3분기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는 현재 이란과의 분쟁과 유가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가 좀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속보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이제 주목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미국 2월의 실업률이 4.4%입니다. 당초에 4.3% 전망이 나왔었는데 4.4% 비슷한 이제 전망치와 나왔는데 이 네. 부분도 어쨌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고용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괜찮게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도 지금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변화가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 생각에는 고용도 고용이지만 지금 현재 유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은 당연히 일단은 뭐 금리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언제쯤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할 것인가? 그게 사실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월가에서 나오는 그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뭐 6월 또는 7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유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FOMC 의장이 바뀔 예정이 있지만 3월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이란전에 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멘트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깨고 고용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그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근데 고용 지표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측과 범위 내에는 있지만 다만 일자리 5만 개 증가를 예상했었을 때 이게 조금 감소로 변화한 게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다만 지금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거나 좀 고용이 생각보다 미흡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번에 열릴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이야기보다는 아마도 좀 유가 이야기와 이런 거의 분쟁이 먼저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재료를 판단해서 아마 6월 또는 7월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져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돌아선다면은 금리 인하 이야기를 6월 정도는 돼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에 관련된 속보를 짚어봤는데 물론 그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유가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오픈해 주시죠. 네 번째 시그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은 반도체 시장 상승 시그널인데 반도체주 요즘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봐야 네. 될까요? 놀라운 실적 발표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의 마벨 테크놀로지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마벨 테크놀로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좀 풀이장에서 보니까 좀 장대 양봉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마벨이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일단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지금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도 실적을 발표를 한 거 보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통신과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반도체를 설계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게 왜 실적이 잘 나왔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현재 이번 4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그런 그러네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주가를 볼 때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되게 정확하게 우리나라보다는 알려주는 편이잖아요. 또 지금 보면 올해 연간 가이던스 실적을 보면 연간 매출이 81.9달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42%가 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역대 최대 매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내년 가이던스까지도 약 30%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일단 주가가 굉장히 올랐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를 제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그렇죠. 관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그 밸류에이션 나온 거를 보면 현재 주가가 약 75달러 정도인데 지금 TP 목표 주가가 지금 월가에서 약 115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무려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는 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기회가 다시 왔을 때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쭉 반도체주 상승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반도체주의 어떻게 보면 성격이 조금 바뀌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에이직 반도체, 이제 ASIC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마벨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건 이제 브로드컴, 이제 AVGO라는 회사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한 30% 증가한 28조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AI 관련 매출도 84억 달러였는데 1년 전 대비해서 106%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AI 서버용 이제 ASIC 에이직 시장 규모가 23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90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매년 40%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결국 주문형 반도체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도 하지만 주로 이제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의 설계를 맡긴다. 그리고 여기에 선두주자가 지금 브로드컴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결국에는 저희가 주가 양상 살펴볼 때 선행하는 주가와 이제 어떻게 따라가는 주가를 먼저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작년 12월에 고점이 414달러를 기록하고 한 320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예. 다만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도 일봉은 저희가 이제 AVGO 브로드컴이고 노란색 선은 마벨 테크놀로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한 83달러 선에서 좀 같은 모양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 이제 브로드컴과 함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제 다섯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그널 공개해 주시죠. 다섯 번째 시그널입니다. 빚내서 살아더니 이 비트코인 대부의 변심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사실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 그래도 좀 변동성이 안정적인 부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말했던 이제 스트레티지의 CEO의 발언이었는데 이번 전쟁 전에도 비트코인은 주가가 빠지고 있었고 이번 전쟁 후에도 비트코인의 주가가 좀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이제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와서 이것이 이제 금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아니라는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가 좀 좋아지거나 또는 공포 지수가 좀 높아질 때 금 가격과 달러 지수는 오르는 반면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악재인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주가에 따라서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는데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가상화폐가 결국에는 금이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이 조금 더 확신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좀 안 좋은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예측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도 조금 더 가상화폐 시장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통적인 화폐 또는 이제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대체하기에는 저희가 아직은 신뢰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밑에 자막에 지금 스트레티지 회장이 연 11%대의 고배당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 상품을 투자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은 스트레티지가 지고 스트레티지 우선주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연 11%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가는 상품을 좀 만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시면서 스트레티지 또는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 시장을 투자를 이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투자만 하면은 연 배당 11%를 주겠다. 이 11% 사실 어마어마한 몇십 년 전에 봤던 뭐 금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엄청난 부분인데 네. 지금 이거 폰지와 다른 점이 있나 네. 이런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은 원래 이제 스트레티지가 이렇게 생존했던 그런 거를 보면 일단은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거죠. 굉장히 지금 회사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니까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나부 프리미엄이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보통주 발행이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꺼낸 게 이제 고배당 우선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보면 연 11.5%의 배당을 주고 만기가 없고 의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대신 우리 회사의 금융 상품을 사라라는 건데 저는 이게 물론 이게 폰지와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폰지는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폰지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구조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폰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구해서 기존 투자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기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폰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폰지는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지금 제시한 고배당 구조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가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금융 비용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 11%의 고이자를 주는데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게 돼 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폰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폰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5가지 시그널에 대해서 모두 짚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중동 전역에 번진 확전 양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이로 인한 국제유가의 통제 불능한 상태가 야기하는 시장의 이슈들도 살펴봤고요. 아울러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새로운 시대를 맞은 반도체 시장 또 가상 자산까지 짚어봤는데요. 두 분과 대화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내일 아침 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미리 보는 매일경제 순서입니다. 내일자 조간신문의 핵심 기사를 먼저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미리 공개해드리는 미리 보는 매일경제 먼저 만나보시죠.